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요, 통화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 내용은요, 우선 화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폐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화폐가 우리 경제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이라 해서 통화량. 이것은 화폐라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통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조금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화폐나 통화량을 거의 동의어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에 대한 이야기와 통화에 대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설명을 듣고 나면 화폐와 통화량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자연적으로 아시게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폐량이나 혹은 통화량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동의어로 많이 쓰고 있고, 보통 이제 화폐라기보다는 통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뭐 통화량이라 화폐량보다는 통화량, 뭐 화폐 지표보다는 통화 지표. 그러니까 통화량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이제 통화 지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은행과 화폐 공급인데 또 혹은 뭐 통화의 공급이다 이렇게 뭐 봐도 되겠습니다. 은행과 화폐, 즉 은행이 화폐 공급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정부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쓰게 되는데, 우선 통화에 관련 정책,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쓰는데, 이 통화 정책의 수단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입니다. 행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재정정책은 정부가 담당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우선 화폐 의미에 대해서부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세계에서 화폐가 없다면 어떻느냐. 화폐가 없는 그 시대는 과거에 그랬죠. 물물교환했죠. 이거 영어로 바트다, 바트 제도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원하는 물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서로 교환해서 그래서 다른 서비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하나 서비스를 다른 제하나 서비스로 교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발을 잘한다. 이발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빵. 그래서 이발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고 빵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빵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이발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이제 빵을 얻으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빵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이발 서비스를 원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방한 욕구가 일치가 돼야 돼요. 즉 거래하려는 두 사람이 각각 상대방의 물건을 원하는 물건을 보여야 돼요. 즉 이발하고 있는 사람은 이발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진 사람은 빵을 원하고 있고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딱 만나져야 되죠. 그래야 물교환이 이제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상으로는 이러한 일치가 일어나기 어렵다. 일어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서로의 욕구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화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서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화폐는 뭐 여러 가지 비효율, 그죠? 즉, 뭐, 이 서로 욕구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비효율과, 그 다음에 시간, 그죠? 시간 등등을 갖다가 해결해 주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비효율과 시간을 해결해 줌으로써 각자 이제 생산 활동을, 충분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줌으로써,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 또 이제 거래가 또 활발해지게 되겠죠. 거래 활발해짐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가 없는 경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경제라고 볼 수 있고, 이 화폐가 등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거래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가 있고, 또 거래를 활발화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폐의 의미 봅시다. 화폐 하면 이제 영어로 좀 money가 되겠죠. money. 예,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통화는 뭐냐? 통화는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통화도 money라고 합니다. money라고도 하고, 또 이제 currency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currency. 뭐 유통되는 통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화폐도 money고, 통화도 money, 그죠? 줄여서 M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currency라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뭐 같은 동의어로 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한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자산이다. 이 화폐를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언제 등장하느냐니까 사람들이 제한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이 화폐가 등장하죠.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화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한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구입에 필요한 어떤 것이 이제 화폐다. 근데 그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몇 가지의 자산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몇 가지의 자산들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그죠? 화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전에는 뭐 조개 껍질, 그죠? 조개 껍질, 조개 껍질, 혹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기금속 등등 있겠죠. 뭐 금이나 은 등등. 그러다가 이제 그 동전, 그죠? 동전이 등장했죠. 동전이 등장했고, 또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이제 지폐가 등장했죠. 이렇게. 지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산이다. 보는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종류는 크게 물품 화폐와 법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품 화폐는 물건 그 자체로서 상품 가치가 있는 화폐. 금이나 담배 혹은 은, 그죠? 기금속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 자체로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품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화가 있습니다. 피아트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거나 거의 없거나 아예 없지만 정부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법에 의해서 통용되는 화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동전이나 지폐나 수표 같은 거죠. 동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동이라든가, 그죠? 니켈이라든가 이런 재료비가 물론 들지만 아주 낮죠. 그러니까 뭐 가치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폐, 물론 지폐도 종이, 뭐 질이 좋은 종이라든가 이런 거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가치는 있지만 이 자체로서는 뭐 크게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전이나 지폐나 수표 이런 것들은 정부가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만 원짜리 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죠? 만 원짜리 지폐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만 원권이라고 하는 정부의 이제 법적인 어떤 그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종이가 이 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종이가 만 원으로서 통용되는 거예요. 이 5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5만 원으로서 통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법으로 이런 지폐는 만 원이다, 5만 원권이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통용되는, 비로소 가치가 이제 부여돼 가지고 통용되는 화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폐는 다 법화다. 그죠? 과거에 이 법화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금, 은, 화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죠? 뭐 분실되거나, 또 이제 뭐 이게 자주 사람의 손을 타게 되면 금이 무게가 줄어들 수 있죠. 가치가 이제 훼손된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 그 다음에 운송하는데 무거워서 불편한다거나,
그 다음에 쪼개 나누기가 힘들다거나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런 통전이나 지폐나 수표와 같은 법화가 거래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폐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느냐? 화폐의 이제 세 가지 기능입니다. 즉, 교환의 매개 수단, 회계 단위, 그 다음에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이제 그런 되는데, 자, 우선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제한화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 수단이다. 여러분들이 뭐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합니다. 그죠? 즉 서비스를 받죠. 여기에 대해서 그 대가로서 주는 것이죠. 그죠? 그 대가로서 만약에 10,000원이면 10,000원권을 주죠. 그죠? 10,000원을 주죠. 이 지불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구매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의 매개 수단이다.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과서는 이건 이제 지불 수단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같은 겁니다. 지불 수단, 교환의 매개 수단. 그 다음에 회계 단위의 기능.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양복을 하나 삽니다. 양복을 하나 그림이 좀 그런데 자, 양복입니다. 그림이 너무 그린다 그죠? 이 버튼이고요. 자, 양복을 사는데 밑에 이제 가격표가 적혀 있죠. 그래서 뭐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일종의 가격표죠. 그죠? 그러면 이 가격표가 뭐예요? 이 물건의 가치를 갖다가 이걸 10만 원으로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 가격, 그래서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내가 얼마 빚이 있다. 기록할 때 사용되는 특정 기준이 회계 단위로서 기능한다. 그 다음에 가치의 저장 수단.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키든. 여러분들에 대해서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내일 쓸 수도 있고, 뭐 6개월 후에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쓸 수도 있는 거죠.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구매력을 그대로 이제 언젠가 나중에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치를 하나에 저장하는 뭐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그 구매력을 내가 저장해 놓고 있다. 우리 보는 거죠. 그래서 화폐는 세 가지 기능이 있고요. 이 세 가지 기능 모두 다 충족시켜야만이 비로소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환만 할 수 있는데 뭐 회계나 가치 저장 수단이 안 된다. 즉 교환은 가능하지만 이거 모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화폐로서 기능한다.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화폐가 보세요. 교환 매개 수단도 되죠. 회계 단위도 되죠.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도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통이 되고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유동성이라는 이거 liquidity, 이거 움직인다는 얘기죠. 액체처럼 뭐 이렇게 흐물흐물 움직인다 그런 뜻인데, 유동성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그러니까 흐를 유자에다가 움직일 동자다. 유동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흐르고 움직이는. 유동성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유동성이냐니까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의 정도다. 이 교환의 매개 수단이 뭐예요? 화폐잖아요. 그죠? 화폐 기능 중에 하나죠. 그죠? 화폐. 어떤 자산을 화폐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의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현금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금이 화폐잖아요. 그죠? 자, 교환 매개 수단은 제일 뭡니까? 쉽게 바꿀 수 있는,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거죠. 현금이죠. 그죠? 현금은 교환의 매개 수단 화폐 그 자체잖아요. 그죠? 이 자체로 화폐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게 되겠죠. 자,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해 봅시다. 주식과 부동산 중에 어떤 것이 더 빨리 화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주식이 좀 더 부동산보다 쉽게 화폐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고, 이게 이제 부동산에 비해서 높은 자산이다. 이 부동산은 현금이나 주식에 비해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현금 내지는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 이걸 우리가 유동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요거는 유동성이 높다, 낮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 유동성이 낮은 자산, 유동성이 높은 자산,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 있고요. 그 유동성에 또 하나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시중의 통화량을 유동성이라고 한다. 통화량. 즉 한국 경제의 전체에 유통되는 화폐량 혹은 통화량, 그죠? 화폐량, 통화량을 갖다가 유동성이라. 전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 이걸 유동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일단 유동성이 많다 혹은 유동성이 적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언론에서나 혹은 신문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중의 통화량, 즉 언론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많습니다 혹은 적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 비해서 이 통화량이 좀 모자란다 혹은 통화량이 많이 남는다, 좀 많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에 필요한 통화량이 예를 들어서 100조인데 100조가 필요한데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뭐 90조밖에 안 된다. 이건 이제 유동성이 낮은 거죠. 그죠? 110조다. 이건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이제 유동성이 이거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꼭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통화량. 통화량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이다. 그죠? 그 다음 현금은 이거 커런시라고 통화라고도 한다 그랬죠. 교과서에 따라서 현금은 일반 국민들의 수중에 있는 지폐와 동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폐나 동전을 다 합해서 이거 뭐라 그러냐니까 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이 있죠. 예금은 이제 예금에서도 디맨드, 예금은 데포지다 그러죠. 그러니까 디맨드 데포지, 이건 요구불 예금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인출하고 그 다음에 예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금의 납입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 예금을 통해서 개인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꼭 개인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꼭 요구불 예금뿐만 아닙니다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표를 발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 화폐량, 통화량은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필요한 통화량이 예를 들어서 100조인데, 그죠? 이 필요한 통화량 100조만큼 딱 대충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90조밖에 안 된다거나 혹은 110조만큼 이렇게 많거나 적을 경우, 이럴 경우 이제 100조가 필요한데 90조밖에 없으면 그만큼 경제가 위축되는 거죠. 거래도 위축되는 거고 경제가 위축되는 거죠. 이게 이제 100조 정도 마시면 되는데 110조만큼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게 되면 이건 이제 경제가 과열되는 겁니다. 과열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수준의 통화량을 유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적정한 수준의 통화량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이고 그 수단이 바로 통화정책이다 이야기죠. 그죠? 통화정책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적정한 수준이 만약에 100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이 얼마나 정도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겠죠.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가능한 한. 근데 사실상 이제 90조밖에 없는데도 110조로 측정이 되고 그러면 반대의 정책을 쓸 수 있는 거죠. 또
110조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90조로 이제 측정이 되어버리면 이것도 경기와 반대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게 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에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확하게 통화량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통화량 측정의 기준이 되는 측정 기준 뭐냐 하면 M1이 있고 M2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좀 이따 설명드리고 중요한 게 이제 M1과 M2죠. 자, 그래서 M은 뭐냐면 자, 한 나라의 통화량을 요 세 가지로 본다는 이야기죠. 요 세 가지. M1으로 표현하는 통화량은 현금, 아까 얘기했듯이 동전, 지폐, 그죠? 네, 이런 것들, 현금, 그 다음에 요구볼 예금이나 혹은 여행자 수표. 여행자 수표는 뭐 TC, 트래블러 체크 해가지고 TC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여행자 수표를 거의 잘 안 써요. 과거에 이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많이 일반화해서 안 쓸 경우에는 외국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현금은 이제 달러를 많이 바꿔서 현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현금은 뭐 분실 위험이 있잖아요.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이 달러를 그러니까 달러로 바꾸지 않고 영자 수표, 즉 달러 표시되어 있는 영자 수표로 바꿔요. 그래서 수표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수표를 현금으로 이제 현지에서 바꿔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영자 수표로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 수표에 일련 번호가 있어요. 일련 번호. 일련 번호를 일련 번호를 여러분 수첩에다 적어놨다가 일련 번호와 패스포트를 갖다가 패스포트를 은행에 가서 보여주면 다시 재발행해줘요. 재발행해줘. 물론 재발행도 수수료는 조금 주지만 재발행해서 다시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또 편리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다 뭐 거의 신용카드로 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수표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영수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이걸 합한 그것이 이제 M1이래요. 그 나라의 통화량을 M1으로 본다면 요 세 개만 이제 측정하는 거죠. 요 세 개만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M1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M2라고 하는 거죠. M2. M2는 뭐냐면 앞에서 표현한 요 M1에다가 플러스 저축예금, 정기예금, 소액 정기예금, 그 다음에 MMF, 그 다음에 기타 몇 개의 어떤 자산. 요걸 다 합한 것을 M2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M1보다 자, 이 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통화지표는 M1, M2가 있고 M1은 현금 통화에다가 요구불 예금에다가 뭐 몇 가지의 주청 예금을 합한 것이고 M2는 요 M1에다가 정기 예적금, 뭐 시장성형 상품, 배당형 상품, 뭐 금융채,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의 어떤 어음들 이런 것들을 M2라고 그래요. 그다음 만기 2년 이상은 제외한다. 만기 2년 이상은 요 밑으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M2라고요. 그 다음에 LF가 있고 뭐 이걸 이제 M3라고 표현해요. 종전에 M3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LF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L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퀴디티의 L입니다. 그래서 통화지표와 좀 구분해서 유동성 지표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이거 LF는 뭐냐면 요 앞에 M2에다가 또 뭔가 더 하는 거예요. M2 포함한 만기 2년 이상 예적금 등등 그 다음에 보험계약준비금 뭐 공제 등 예수금들 이걸 합한 게 LF예요. 그럼 L 있습니다. 라지 L은 LF에다가 그죠?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시장금융상품 뭐 여러 가지들 이거 다 합한 것이 라지 L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또 뭡니까? 통화량이 측정하는 게 더 많아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통화량이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통화 지표를 가지고 뭘 보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LF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나라의 동화 지표를 M2를 기준으로 봅니다. M2 이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 따라서 여기다가 어떤 나라는 여기다가 뭐 요런 것도 더 하는 나라도 있고요. 조금씩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은 이제 요것이 이제 M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화량 측정 기준은 M2예요. 그러니까 M2를 보고 M2 이제 요런 여기 해당되는 통화가 어느 정도냐 그 통화량에 대해서 100조다. 그 계산이 된다면 중앙은행은 우리나라의 시중에 유통된 통화량을 100조로 본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150조다. 요건 뭐 200조다. 이렇더라도 우리나라 시중의 통화량은 100조로 이렇게 카운팅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